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예도는 7번째 판단력 비판을 강의를 하기 위해 마침내 자라투스트라가 되어 숲속으로 돌았습니다. 7번째 판단력 비판은 예술과 천재성이라고 하는 제목, 죄니 쿤스트 운트 죄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는데요. 이 7번째는 칸트가 취미 판단과 숭고미가 끝나고 순수한 미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는 데둑지온 데스 라인은 에스테티션 우어타일스라고 하는 그 장에서 주로 이 자유미와 그 다음에 부속미의 관계,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미적 판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술을 천재와 연결시킵니다. 사실은 천재성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에요. 원서를 1차 자료를 읽어보면 예술가는 천재다. 퀸스틀러 이스트 죄니 여기에 모든 예술가는 천재냐, 예술가란 칭호를 자기가 예술을 하면 붙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죠? 예술가는 천재다. 참 재미있는 제목인데, 이러한 칸트의 고전주의와 독특한 낭만주의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종합을 관념론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던 이것은 후대에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괴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도가 언제 하면 슐라이언마허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뚫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슐라이언마허의 심리학적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학이 천재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강좌를 여는 칸트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일 철학에서 특히 나타나는 낭만주의 있죠. 괴테, 그 다음에 또 슐레겔 형제, 쉘링, 헤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노발리스,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이 대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헤겔입니다. 헤겔. 이 헤겔이 이게 이런 개념들을 다 전제하고 이 위대한 낭만주의 대가들이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강좌 역시도 미학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천재성은 또한 가다머의 미학에서 비판적으로 또 고찰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진리와 방법 2부에서도 심리학적 방법은 안 된다 하면서 까는데, 그 원천이 사실은 이러한 예술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천재성의 개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의 철학소, 특히 서양 철학에서 독일 철학에서 이 대가들, 관념론의 대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재성. 그러면 죄니, 바스이스트 죄니, 이 천재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것은 라틴어의 게니우스, 수호신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정령이라든지 뭔가를 지켜주는 신을 의미하죠. 그죠? 거기에서 천재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게 수호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어쨌든 칸트한테로 옮겨지면서 이 천재는 바로 자연 안에서의 규칙을 발견하여서 예술 작품으로 옮겨서 그 천재성을 통하여, 그죠? 예술 작품으로 옮겨서 자연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이야. 이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의 작품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샤니시어 쿤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쉐네 쿤스트가 있어. 쉐네 쿤스트는 또한 에스테티시어 쿤스트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예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공업적 기술, 테크닉이라고 하는 수공예나 그 다음에 기예와 같은 어떤 손작업의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예술이 있고, 미를 판단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칸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천재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술 작품의 가장 대비적 개념은 자연이에요, 여러분. 자연. 나투어라고, 나투어. 이 자연을 통하여 드러나, 자연에서 나타나는 미, 아름다움의 근거가 없이는 쉐네 쿤스트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칸트한테서. 맞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미로부터 자기 자신의 예술적 소재를 끌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연을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끌어내는 소재로 보고, 이 자연미를 예술미 앞에다가 우위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칸트는 이러한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죠? 여기로부터 예술적 천재들이 천재성을 발휘하여서 여기서부터 자연의 규칙으로부터, 질서로부터 미적 상상력을 통하여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어떤 아름다움의 미학적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천재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서 드러나는 자연미와 예술미의 어떤 이원론적 대립입니다. 그죠? 이 대립이 이제 칸트는 자연미의 우위를 두고 예술미를 거기에 근거하여 예술가들의 창조적 어떤 능력을 천재성이라 그랬고, 그것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자연의 질서의 규칙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천재성이, 그죠? 비로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어떤 매개차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거는 뭐예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자연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여서 비로소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술가들은 그러면 그냥, 그죠? 자기 자신의 예술 작품을 그냥 모방하느냐, 자연으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아름다움,
그냥 자연을 그 자체로 모방하는 게 아니야. 모든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하여 발휘되는데, 상상력을 통한 모방이라는 거야. 이 모방은 그러니까 천재성과 관련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독창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창성, 오리지널리테트,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원본이라고 말하는 그 오리지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천재성은 이 오리지널리테트, 독창성, 예술가 자신만의 창조적 상상력, 크리아티베 아인빌둥스크라프트라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원본성을 통하여, 그리고 또 독창성을 통하여, 그죠? 발휘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천재성의 정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독창성이야.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의 창조적 상상력의 어떤 그 특징을 자연 속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예술 작품을 발견해내는 거야, 그죠? 창조해내고. 그래서 예술가는 철학자 이상으로 사실은 이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자들이에요. 이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유하는 자들이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독창적인,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사유하면서 보내는 자들이 예술가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통하여 뭔가를 그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가들일수록 쓰레기통에 넣고 10,000번을 쓰레기통에 넣어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뭔가 자기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자연의 표상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냈고 촉발되긴 했지만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술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형되는 거야, 그죠? 변형을 통하여 작품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본성은 예술가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 그 자연미로부터 끄집어낸 자기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테트, 원본성을, 그죠? 예술가들은 적용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작품들을 산출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칸트는 예술은 천재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창조적인 이 상상력의 원본성은 무제한적인 것이고 한계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것은 예술가만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그죠? 뭔가 어떤 자기 자신의 작품의 구상에 있어서 끝이 없는 그런 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원본적 상상력인 거야. 오리지널한 상상력인데, 이 독창적 상상력은 칸트는 독특하게도 치위 판단과의 연결을 이야기하면서, 칸트는 자유로운 오성과 상상력의 놀이에 의하여 천재성은 한계가 결정된다 그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천재성을 발휘하여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규칙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아무리 창조적인 히에로니무스의 쾌락의 동산이나, 그 다음에
베이컨, 영국 작가죠. 20세기. 현대 작가죠. 그죠? 20세기. 이 베이컨의 이런 기괴함, 보스와 베이컨의 이 기괴한 어떤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기괴성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지 마음대로 천재성을 발휘해서 독창성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주제들을 보면은 특정한 이 세계 안에서의 자연의 질서와 어떤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질서의 코드 안에서 그려진 거야. 아무리 보스의 쾌락의 동산에 신인적인 게 나타나고 괴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천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옥의 어떤 잔인함,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상상력에 의해서 발휘되었고, 베이컨의 작품이 아무리 인간의 육체를 정육점에 달아놓은 거죠. 그러한 동물의 고기와 같은 그런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세계 안에서의 있는 그 재료 안에서의 창조적 상상력인 거야. 그래서 칸트는 이 천재성은 언제나 지성과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 취미 판단에서 주제가 되었던 그 놀이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한을 받아. 그런데 이 때때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럼 칸트는 자연미를, 그죠?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두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자연미가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미는 여기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이 의존하여 탄생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은 때때로 자연미를 대표하는 자유미보다 부속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래요? 자연미는 뭐야?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 의하여 산출되죠. 거기에는 목적이 없어. 개념의 작용이 규정될 수가 없는 거야, 자연미는. 그런데 그 목적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이요. 그런데 이 부속미,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천재성을 활용하여서 창조하는 이 부속미, 안행앤더 쉔하이트, 개념에 부속된 미는 사실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한목적성이 있지만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의 천재성을 통하여 창조되는 작품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그 예술가들의 예술의 작품을 있는 것이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미는 목적이 없고 의도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작품을 산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들의 예술미는 철저하게 어떤 그 목적 있는 한목적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자연미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지, 이런 게 1차 자료를 읽어낼 때 이런 뉘앙스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분명히 자연미를 예술미보다 올려놓았는데, 칸트는 또 그러거든. 우리 인간의 사회와 공동체는 목적을 가진 그런
공동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안에서의 우리 인간의 사회와 문화는 목적을 가진, 그래서 서로 간에 한목적성이 있어도 목적을 가진 한목적성에 의하여 굴러가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 없이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이 자연의 한목적성의 형식을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에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속미의 중요성은 뭐야? 이 인간사회, 목적 있는 사회에다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목적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부속미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이 이해가 되죠. 이런 뉘앙스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단은 자연미가 우위에 있어, 칸트한테서는. 그러나 이런 연역이라든지 이런 자유미와 부속미를 다시 끌어들여서 취미 판단과 천재성을 비교하면서, 그죠? 때로는 예술가들의 어떤 이런 창조적 천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목적 있는 한목적성이 사회적인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정치, 경제, 법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사회적 공동체는 예술가들의 이러한 부속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칸트는 또 뒤집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천재적 이러한 능력, 자연미를 예술미로 변형시켜서, 그죠? 나타내는 이 능력은 그렇다 그러면 왜 기계적 예술인 메샤니셔 쿤스트, 기계적인 기술인 그 수공업을 하는 자들의 테크닉, 기술과 어떻게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러한 예술가들의 어떤 그 천재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쉐네 쿤스트, 아름다운 예술, 이게 예술이죠. 이것과 수공업의 기술, 테크네는 어느 점에서 다른가 하면, 이 테크네는 사실은 천재적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아. 타고난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타고난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아. 이것은 특정 기술을 배워, 이론을 통하여 배우는 거야. 이거는 배워서 선생에 의하여 가르쳐져서 배움을 통하여 확립하는 거야. 특정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술가들의 천재성은, 그죠?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갖고 후험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생득적인 거고, 어떤 예술가들의 천재성은 어떤 노력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천재성은 테크네, 수공업적 기술을 가리키는 기술적, 기계적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술가들의 창조적 어떤 그 미를 창조하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음악, 시, 그 다음에 그림,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거기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술가들한테는 테크네가 없느냐? 기계적 기술이 없느냐? 아니요. 예술가들한테도 기계적 기술이 있어요. 예술가들한테도. 예술가들한테도 이 기계적 기술이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자신만의 생득적 천재성, 무한정한 창조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칸트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미적 예술 혹은 아름다운 예술, 쉔의 쿤스트 혹은 에스테티셔 쿤스트는 메샤니셔 쿤스트와는 다르게 목적과 무목적성을 전부 다 갖고 있는 한목적성의 예술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작품은 천재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무목적성과 목적성을 함께 표현하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예술이 때로는 사회의 목적 있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자연미에서의 목적 없는 한목적성보다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취미 판단에서는 또 자유미가 부속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도 여기에서 또 뒤집어지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천재성은 언제나 정신을 통하여 나타나. 야, 요 개념에서 헤겔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도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천재성은 뭘 통하여 현현하는가 하면 정신을 통하여 현현해. 정신, 당연히 예술가들의 정신이죠. 그 정신은 뭐야? 가이스트야. 헤겔이 쓰는 그 정신은 바로 이성의 이념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칸트 미학의 정점이 도달해요. 이게 목적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인데, 목적론을 예도가 8번째 강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그러니까 미적 이념을 실현하는, 이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이 정신을 통하여 예술가들의 천재성이 현현되고 구현되는데, 이것은 또한 도덕적 감정, 도덕적 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을 통하여 구현되는 예술가들의 이 천재성은 이성의 이념이요, 결국은 순수한 실천 이성 비판의 명령으로서의 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천재적 작품은 때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후험적인 게 아니고 전성적인 그로 생덕적인 이러한 천재적 능력을 통하여 자연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을 자기 작품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통하여 때로는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초감각적 존재의, 그죠? 그러한 바램과 초감각적 존재의 어떤 실제, 목적, 이 세계를 향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 준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정점에 도달하는. 이제 칸트의 의도를 알겠죠? 대략 왜 돌아가는지. 여기서도 또 도덕적 성과 도덕적 의무와 순수한 실천 이성의 목표가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천재성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이러한 도덕적인 어떤 감정, 도덕적 명령과 또 연결이 되는 거야. 미적인 어떤 그러한 현현. 그래서 칸트는 미적 판단력의 디알렉틱 변증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는 뭐냐? 다스 쉐네. 칸트는 다스 쉐네를 쓰기도 하고 쉔하이트를 쓰기도 하고, 당연하겠죠. 독일어 명사들이니까. 그게 다스 쉐네 이스트 다스 짐볼
der Sinnlichkeit 이런 말을 써. 그게 뭔지 알아요? 미는 뭐냐? 미는 윤리성, 인륜성,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러니까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예술가들의 작품은 목적 없는과 목적 있는에 모든 걸 포괄하는 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에는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신적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초감각적 형식으로서의 목적 없는 한 목적성과 관계하기도 하고 이 세계의 현실 안에서 나타나는 목적과 관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은 현실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정화의 역할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은 또한 우리의 초자연적이고 초감각적인 어떤 실제를 현현하고 잠시나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작품, 천재성은. 그러니까 이 천재성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헤겔이 정신을 통하여 연결하는 엔틀리히카이트와 운엔틀리히카이트, 유한자와 무한자의 접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 도이체 로만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개념은. 그래서 칸트의 천재성은 이러한 중요한 다양한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부속미가 때로는 목적을 통하여 설정된 사회적 공동체의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자체, 자연미 자체는 그 안에서는 순수한 실천 이성이 작동하지가 않아. 거기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의 이념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자연 자체가 인간이 없다고 그래봐. 거기에 무슨 자연 자체에 무슨 도덕적인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그래서 칸트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대상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선함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술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마치 취미 판단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자연미 때문에 똥이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천재성과 연결되면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또한 등급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런데 뭐 개나 소나 다 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한다 그래서 다 이런 칸트의 미학에서 말하는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보편적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이런 미적 판단에 숭고함이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속물들도 많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가 진짜 예술가라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는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존경을 받는 자들로서 그죠?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칸트의 미학에서 이 천재성은
그런 방식으로, 그죠? 유한자와 무한자를 연결하고, 우리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한계로 정해진 선엄의 영역, 그래서 도덕적 이념이 살아있는 자유의, 선엄적 자유의 영역과 맞닿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도덕적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선엄의 영역, 자유의 영역, 선엄적 자유의 이념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예술가들의 천재성에 있다라고 봤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자연미와 자기의 천재적 능력을 통하여 이 자연 속에 있는, 결국은 목적론은 그렇게 갑니다. 이 자연 속에 있는 신의 디자인을, 신의 플랜을, 계획을,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 칸트가, 일반적인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 능력을, 상상력을 언제나 오성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도식을 산춘하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천재성을 가진 예술가는 언제나 이 개념을 파괴하는 자들이야. 개념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연 속에서의 소재를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어떤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런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천재와 범인들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인들은 뭐야? 끊임없이 오성의 개념에 제한돼 있어요. 자기의 상상력이. 그런데 예술가들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선엄적 자유의 영역과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목적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초감성적 영역을 우리의, 그죠? 순수 이성의 이론 이성이 맞닿아 있는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칸트의 천재성은 아주 중요한, 그죠? 그러한 사회 변혁의 어떤 특정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칸트 미학의 정점입니다.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죠? 예술과 천재성. 예도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사막의 철학자. 예도는 아마 이 칸트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주스!